안녕하세요. 정책분석 평가론 9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할 주제는 인과관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인과관계랑 상관관계를 많이 헷갈리고 정책 평가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기준이 이제 정책의 효과를 평가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책의 효과라는 것은 그 정책으로 인해서 그 효과가 나왔다는 것들을 증명하는 것이니까 결국은 가장 핵심의 인과성 분석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인과성 분석을 할 때, 우리가 보통 상관관계랑 많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효과 분석의 방법론을 본격적으로 강의하기 전에 먼저 인과성이란 무엇인지, 어떤 쟁점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강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본격적인 강의하기 앞서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저번 5월 3일까지 이번 강의에 대한 중간 평가를 설문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거를 같이 약간 점검해 보면서 우리가 좀 더 이 강의에 관련해서 개선될 게 뭐가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도 그야말로, 증거 기반, 에비던스 베이스 팔러시를 하는 거죠. 우리도 이 강의를 개선할 때, 물론 얼굴을 보면서 얘기는 못하지만은, 증거에 기반해서, 즉, 데이터에 기반해서 이 강의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찾아보는 걸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강의 중간평가 그 성적표를 먼저 같이 보시고, 점검해 보시고,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니까 이제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강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판단할 길이 없죠. 그런데 이제 유일한 자료가 지금, 우리가 이제 사이버 캠퍼스에서 했던 설문조사밖에 없는 거죠. 저는 일종의 이걸 중간평가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정책 분석 평가론에서 항상 에비던스 베이스 팔러시, 즉 정책에 대해서 증거를 갖고 정책을 평가할 때 그 증거를 갖고 하자는 얘기를 주로 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강의에 대한 평가를 그냥 느낌이나 감으로 하지 말고, 그죠? 데이터를 갖고 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에비던스 베이스 팔러시, 우리가 강의 시간에 줄곧 얘기했던 그것과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학생들의 강의 평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내가 내가 평가 받는 것 점수 잡아야 된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저 때만 하더라도 제가 대학 다닌 게 한 30년 전 얘기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강의 평가라는 제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대학에서의 강의는 교수가 완전히 주도했었죠. 교수가 완전히 주도했는데, 저는 그 당시에도 물론 교수님을 마음속에 존경했지만 그 당시에도 그거는 좀 공평하지 않다고 봤어요. 혹자는 학생들이 어떻게 감히 교수의 강의를 평가하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절대 그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교수도 평가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어떤 교육 서비스 수요자인 학생들의 입장에서 평가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걸 단순히 점수 매긴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 문제점을 찾고 개선책을 찾는데 필요한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같이 이 결과를 보는 거죠. 일단 이 평가 결과를 보면은 설문에는 46명이 참가하셨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의 인원이 64명이니까 거의 절반 이상이 참여하신 거죠. 전체를 보면은 나는 이 수업의 동영상을 통해서 매주 열심히 수업에 참가하고 있다. 모두가 보통 이상이 참가하셨고, 몇 시간을 투자했냐 봤더니 대부분은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라고 얘기했지만은 3시간 이상 투자한 사람도 무려 7명이나 됩니다. 매우 고무적인 일이죠. 이 수업이 재밌나 보죠? 저로서는 반갑고, 그 다음에 나는 이 수업의 동영상을 듣고 서적을 찾아봤다. 관련 논문과 서적을 찾아봤다. 19명도 굉장히 절반 이상이라서 이것도 고무적인 현실입니다. 근데 질문했냐는 질문은 2명밖에 없어요. 사실 저한테 질문한 분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질문 자주 해주세요. 저도 최대한 성실히 답변하고 하겠습니다. 근데 흥미가 생겼다고 하시는 분은 한 명, 아니라고 대답하신 분 한 명 있어서, 이분이 제가 누굴까 궁금합니다. 왜 흥미가 안 생기셨을까? 그렇고, 그 다음에 강의는 이해하기 쉽다는 질문에서도 모두 보통 이상, 근데 이해가 깊어졌다는 질문에서도 부정적 답변이 한 명 있었어요. 수업 동영상 자료는 이해하기 쉽다는 것에서도 부정적인 답변이 한 명 있어서, 이런 분들이 제가 이제 신경이 쓰이는 거죠. 이런 분들, 100% 만족시킬 수야 있겠냐마는 어쨌든 저도, 반성의 지점을 삼고 뭘 개선해야 될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제 저에 대한 평가인데,
교수님은 동영상 강의를 충실히 준비했다. 뭐 대개는 다 높은 점수를 주셨고 학습 동기를 부여하려고 노력하셨다. 여기도 역시 아니다가 한 명 있어요. 그러니까 제 강의를 듣고 지적인 자극을 못 받으신 거죠. 저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제가 더 참신한 사례, 더 재밌는 예들, 뭐 이런 걸 찾아와서 이 한 분이 재미를 느끼도록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했냐, 모두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셨고, 수업 관리 철저히 했냐, 이것도 모두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셨고, 그래서 평균을 내보면은, 전반적으로 만족도의 평균을 내보면은, 이 강의는 4.46, 5점 만점에 4.46이고, 100점 점수를 환산하면 89.1. 그러니까 비교적, not bad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여러분과 저와 같이 만드는 이 과목이 이 정도의 중간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점을 좀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주로 이제 정책 분석 방법론, 현대에 발전했던 정책 분석 방법론, 실험 기반한 방법론에서 설명할 텐데 조금 이해하기 자칫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례와 케이스를 많이 찾아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흥미를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수업을 시작하시죠. 정책 분석 평가론 9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인과관계란 무엇인가라는 주제입니다. 근데 이제 정책 분석 평가를 하는데 왜 인과관계를 질문하느냐 이렇게 궁금해할 수 있는데 이걸 한번 보십시오. 정책이나 혹은 프로그램이죠.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평가할 때 일반적 질문들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라리아 창궐 지역의 국제 NGO가 모기장을 나눠주면 도움이 될까? 그 다음에 또 정책 평가를 할 때 사전투표제를 도입하면 투표율이 올라갈까? 사형제를 폐지하면 강력범죄 빈도가 증가할까? 담배 가격을 어느 정도 올리면 흡연율이 눈에 띄게 줄어들까? 그러니까 정책이란 게 뭡니까? 어떤 사회 문제를 풀기 위한 어떤 정부의 의도적 개입이거든요. 이 개입을 통해서 원하는 결과, 여기서는 이제 말라리아 창궐을 낮추거나 투표를 올리거나 강력범죄를 낮추거나 흡연율을 낮추는 목표를 이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책과 정책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정책 평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이 효과성이라고 했는데 효과성은 그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혹은 투입함으로써 원하는 결과를 얻었냐는 이 질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책 평가의 본질은 바로 인과관계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책 평가의 효과성을 평가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 정책을 통해서 원하는 정책 결과를 얻었냐는 것을 분석하는 거니까 결국 인과관계 분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과관계가 정책평가의 어떤 핵심적인 본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이 저개발국의 여러 가지 이제 빈곤에 의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이 말라리아 창궐, 전염병 창궐, 지금 이제 코로나19처럼 어떤 풍토병이라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은데 이제 특히나 남부 사하라 지방 이쪽 아프리카 지역에는 말라리아 창궐 같은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말라리아 창궐은 이제 모기에 의해서 발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서방 선진국들이 여러 가지 정책을 투여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말라리아 약을 개발한다든지 개인 유생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을 하는데 실제로 해봤더니 모기장을 나눠주는 게 가장 효과가 높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기장을 나눠줄 경우에 모기로부터 차단되고 그래서 따라서 모기가 옮기는 말라리아의 발병률이 뚝 떨어졌다는 거죠. 이 얘기 뭐냐면은 모기장을 치는 것이 모기한테 물릴 가능성을 낮추고 그럼으로써 말라리아 발병률이 낮아지는 이런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거거든요. 그럼으로써 괜히 쓸데없이 WHO 같은 데서 그 말라리아 예방약을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수백억 달러의 돈을 쓰는 것보다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실제 정책 목표를 달성한 거거든요. 이런 면에서 인과관계에 근거한 프로그램 평가는 굉장히 예산을 아끼고 정책 효과를 높이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책 평가에서는 인과관계를 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책 평가에서는 사전투표제를 도입하면 투표율이 올라갈 것인가, 결국은 사전투표제가 원인이 되고 투표율이 결과가 되는 거죠. 실제 어떻습니까?
그거는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죠. 이론적으로는 사전투표를 하면은 투표가 선거 당일날만 투표하는 것보다 투표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또 사전적으로 미리 투표할 수 있으니까 투표를 올라갈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정책평가의 또 다른 이념은 뭐냐면은 에비던스 베이스, 증거에 기반한다는 거거든요. 정말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정말 사전투표를 도입한 이후로 투표율이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 인과관계로 증명해야 되는 거죠. 사형제를 폐지하면 강력범죄가 증가할까요? 떨어질까요? 그거는 가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형제를 도입할 경우에 사람들이 오히려 자포자기의 마음이 들기 때문에 강력범죄를 저지른 다음에 나는 어차피 사형될 거야. 이 자포자기의 마음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강력범죄가 증가한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형제라는 극한의 어떤 이 범죄 그 처벌 때문에 강력범죄가 그 두려움 때문에 강력범죄가 낮아진다는 가설도 있습니다. 어떤 게 맞겠습니까? 사형제와 강력범죄의 발생 빈도 간에는 인과관계가 있을 텐데 그 방향이 어떤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때는 역시 증거에 기반해서 데이터를 모아서 해보는 거죠. 실제로 이런 것들을 하기 좋은 나라가 미국 같은 나라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은 주마다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주는 사형제를 도입하고 어떤 주는 사형제를 도입하지 않는 주가 있습니다. 실제로 사형제를 도입한 주와 도입하지 않은 주를 봤더니 사형제를 도입해도 강력범죄가 감소한다는 어떤 뚜렷한 어떤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거죠. 또 한편으로는 담배 가격을 올리면은 흡연율이 눈에 띄게 줄어들까 안 줄어들까? 이것도 중요한 어떤 담배 가격과 흡연율 간의 어떤 인과관계를 전제한 질문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정책 효과인데 여기선 질문이 두 가지죠. 담배 가격을 올리는 경우에 그리고 올리더라도 어느 정도 올리면 흡연율이 떨어질까? 실제 박근혜 정부 때 담배값을 기존 2,500원에서 4,500원 올릴 때 이 시뮬레이션을 해봤다는 거 아닙니까?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어느 정도 올렸을 때 가장 세수 증가 폭과 그 다음에 흡연율 감소폭이 큰지 그 균형점을 찾아서 4,500원으로 결정됐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 근데 담배 가격을 올리면은 흡연율이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도 굉장히 논란거리입니다. 왜냐? 담배값을 아예 왕창 올리면 뭐 10,000원, 20,000원 올리면은 당연히 흡연율이 떨어지겠죠. 근데 4,500원 정도 올렸을 때 흡연율이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는 굉장히 실증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보면은 실제 우리나라도 박근혜 정부 때 담배값을 올렸는데 잠깐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해서 지금은 거의 흡연율 감소 효과가 없는 걸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데이터상으로.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이 담배라는 것들이 가격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지만은 이 담배라는 이 상품 자체가 굉장히 중독성이 있다는 거죠.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가격에 비탄력적으로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담배 가격을 웬만큼 올려도 흡연율이 안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당국 입장에서는 실제로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지금까지 했던 얘기가 모두 인과관계,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일 뿐더러 결국은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인과성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문제라는 거죠. 커절러티를. 그리고 이때 인과관계를 증명할 때는 단순히 가설적으로, 이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정책을 시행한 이후에 X라는 정책을 시행한 이후에 그 결과 의 데이터를 모아서 데이터로 증명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정책 분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 분석에서는 인과관계 분석이 바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인과관계랑 상관관계를 대단히 혼동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본격적으로 살펴보시죠. 이거는 예전에 홍준표라는 정치인이죠. 이번에 대구에서 이번에 무소속 출마해서 당선됐는데 이 사람이 2017년도 때 대통령 후보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때 동성애 때문에 대한민국에 14,000여 명 이상의 에이즈가 창궐하는 건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동성애와 에이즈가 인과관계가 있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죠? 어떻습니까? 동성애가 에이즈의 원인입니까?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오른쪽 데이터를 보시면은 실제로 동성 간 성관계를 하는 경우, 즉 동성애를 하는 경우에 에이즈 발병률이 높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 데이터를 보면은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 에이즈 발병률이 높으니까 동성애가 에이즈 발병 원인이라고 추론할 수 있죠.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상관관계는 있습니다. 동성애를 하는 집단과 에이즈 발병과는 관련이 있지만은 동성애가 에이즈의 원인이라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 여기도 나와 있지만은 동성애 하는 사람들은 동성애를 하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어떤 부차적인 행위, 가령 마약이라든지 혹은 마약을 할 땐 대개는 그 주사기를 나눠 쓰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하면서 이 과정에서 감염됐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가능성을 배제하고 단순히 동성애 집단 내에서 에이즈 발병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동성애가 에이즈의 원인이다. 이는 인과관계에 성립하지 않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상관관계는 있지만은 동성애 원인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에이즈의 원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이 다음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이건 뭐냐면은 동성애 집단자들은 또 한편으로 에이즈 발병뿐만 아니라 우울증과 그 다음에 오른쪽 그래프 보면은 동성애 집단들은 확실히 알코올 중독의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은 동성애는 에이즈뿐만 아니라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의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그래프만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상관관계는 있습니다. 동성애 집단, 왼쪽 그래프 보면은 동성애 집단에서 이성애 집단보다 우울증 발병률이 높고요. 그리고 남성 양성애자랑 여성 양성애자 혹은 레즈비언 게이 집단에서 확실히 이성애자보다 알코올 중독의 비율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상관관계는 분명히 있지만은 이들의 동성애적인 성향이 혹은 동성애적인 행위가 우울증이나 알코올 중독을 발병시켰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왜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동성애자들은 사회적 핍박 대상이거나 혹은 사회적으로 어떤 터부의 대상인 거죠. 그러면 그런 어떤 사회적인 손가락질, 사회적인 어떤 따돌림, 그리고 자신의 사랑을 공개할 수 없는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우울증이라든지 혹은 알코올 중독 이런 것으로서 발병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요소를 배제하고 단순히 그 집단에서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이 많다는 이유로 동성애라는 성향과 행위를 이런 병의 원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이거는 상관관계는 있지만 인과관계는 없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서 이렇게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를 헷갈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 이 예를 한번 보시죠. 이거는 이제 미국의 데이터인데, 이건 미국은 이제 보험 가입이 장점이 우리나라처럼 국민건강보험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민간보험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 저소득층 경우에, 즉 실업인 저소득층 경우에는 보험 가입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험 가입자와 미가입자 사이의 건강 상태를 비교한 겁니다. 이 건강 지수를 보면은 여기 데이터 여기를 이제 보면은 보십시오. 이 남편의 경우에는 보험 가입자와 미가입자 사이, 부인의 경우에도 가입자와 미가입 사이에 건강 지수가 차이가 납니다. 즉 가입자가 미가입자보다 건강 지수가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추론할 수 있습니까? 보험 가입자가 미가입자보다 더 건강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즉 보험 가입은 건강 상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인과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죠. 왜 있냐? 건강보험에 가입하면은 그 보험 커버리지가 높으니까, 보험에 대해서 커버리지가 높으니까 우리가 병원을 자주 들락거릴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더 건강할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쪽 상황을 보시죠. 그러면 실제로 가입자와 미가입자 사이에 인종 문제, 연령 문제, 교육, 가족 수, 취업 상태, 가구 소득을 봐야 되는데 실제 가입자, 미가입자 사이에는 이색인종 여부가 별로 차이가 없죠. 연령도 비슷합니다. 교육도 비슷합니다. 가족 수도 비슷하고 취업 상태도 비슷한데 가구 소득을 한번 보십시오. 가구 소득은 보험가입자가 훨씬 높죠.
아내의 경우에도 보험가입자가 훨씬 높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애초에 봤던 이 건강지수의 차이는 보험의 효과라기보다는 소득의 차이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 전 국민 건강보험을 주장하는 사람은 이 데이터를 봐라. 보험에 가입한 사람일수록 건강하니까 우리 모두 국민건강보험을 하자고 주장하겠지만은 실제로 이 보험가입자의 건강이 더 높은 거는 사실은 건강보험의 효과라기보다는 가구 소득의 효과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즉 가구 소득이 높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보험에 가입했고 또 그것 때문에 건강해졌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만 보면은 보험 가입이 건강 상태에 인과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없는 거죠. 확답할 수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관계도 역시 보험 가입과 건강의 관계는 상관관계는 있지만은 사실은 가구 소득이라는 요소를 고려했을 때 이 관계는 사실은 인과적으로 명확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인과관계와 상관관계에 대한 또 다른 사례를 한번 보시죠. 이번에는 병원 방문은 건강 상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보는 겁니다. 병원을 자주 방문하면은 건강해지겠습니까? 데이터 상으로 봤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냐면은 여기는 건강 상태, 종속변수가 건강 상태죠. 그리고 독립변수는 여기 보면 병원 방문했습니다. 근데 이게 마이너스 값이죠. 이 값이 마이너스 값이죠. 이건 뭐냐면은 병원을 많이 방문할수록 건강이 나빠진다는 겁니다. 그죠? 병원을 많이 이 마이너스 값으로 나왔으니까 병원을 많이 방문할수록 건강 상태가 나쁘다는 거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병원 방문이 많을수록 건강 상태가 다 나쁘다는 걸로 나옵니다. 이건 말이 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병원을 가지 말아야 된다는 이상한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 관계는 사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병원을 방문해서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쳤다는 게 보다는 사실은 건강 상태가 나빴기 때문에 병원을 자주 갔던 거죠. 그죠? 인과관계가 사실은 거꾸로 된 겁니다. 그죠? 근데 그 관계를 우리가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이 결과만 보고 병원을 방문할수록 건강이 나빠졌다고 추론한다면은 잘못된 인과관계 추론인 거죠. 이 추론은 사실은 건강 상태가 나빴기 때문에 병원을 방문했을 거라는 이 역의관계가 이렇게 나타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데이터 속에서 이런 데이터를 활용하는 과정 속에서도 인과관계나 상관관계를 헷갈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제 뒤에 나중에 얘기할 텐데 이런 어떤 복잡한 관계를 완벽하게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건 상관관계에 불과한데 이런 거를 인과관계로 추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쟁점들은 사실은 정책 효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런 실수를 자주 범하거든요. 그래서 인과관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이 정책 효과를 분석하는데 굉장히 핵심적인 쟁점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인과관계는 무엇이냐? 인과관계는 세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변성입니다. 공변성은 X가 변하면 Y도 변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원인이 변하면 Y인 결과도 변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선행성입니다. X가 먼저 변하고 Y가 변하는 거죠. 즉 원인이 먼저 변하고 결과가 변하는 거죠. 세 번째는 제3요인의 배제입니다. 즉 X와 Y 관계가 인과관계가 성립하려면은 이 양자에 영향을 주는 제3의 요인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시죠. 방귀가 잦으면 똥을 싼다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죠. 그죠? 그러면 보십시다. 공변성, 즉 방귀라는 변화가 생겨나고 배변이라는 행동이 났으니까 공변성 요건을 첫 번째 요건을 충족하죠. 두 번째 선행성, 방귀가 먼저 나오고 배변이 나왔으니까 선행성의 요건도 나오죠. 하지만은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까? 방귀를 유발하는 요소와 그 다음에 배변을 유발하는 요소, 그 어떤
제3의 요소가 공통적으로 있는 거죠. 그건 소화불량이라는 공통의 요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방귀가 배변에 인과관계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장기의 건강 상태가 양자에 영향을 줬다는 제3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요소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지만 상관관계는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causation is different from correlation. 상관관계랑 인과관계는 다른 개념이다. 이런 것들을 확실히 이해할 필요가 있고 이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은 단순한 상관관계에 불과한 것을 인과관계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정책 평가, 결국은 효과성 평가일 텐데 이건 결국 그 정책으로 인해서 그러한 결과가 나왔는지를 인과적으로 증명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문제를 한번 봅시다. 이건 정책 질문 이런 겁니다. 어떤 지자체가 요새 이제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니까 이 주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생활체육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생활체육 정책을 추진해가지고 했는데 생활체육 정책 주민들에게 바우처를 나눠줘가지고 체육시설 이용하도록 하거나 혹은 체육 프로그램들을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참가하도록 한 거죠. 이런 생활체육 정책을 했는데 이것들이 주민의 건강을 증진시켰는가? 중요한 정책평가 문제죠. 정책 문제죠. 왜냐? 생활체육 정책을 폈는데 주민들의 건강이 증진했다면 더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생활체육 정책을 확대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정책평가를 해봤더니 주민들의 건강에 아무 변화가 없었다. 혹은 주민의 건강이 별로 오히려 나빠졌다. 이러면 그 예산을 걷어들이고 그 정책을 없애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한 정책평가 문제죠. 그러면은 결국은 이런 문제죠. 생활체육 정책이 주민의 건강을 인과적으로 영향을 줬는가? 이 문제인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주로? 우리 보통 이렇게 하죠. 서베이 설계를 주로 합니다. 즉 이렇게 보통 하죠. 서베이를 설문지를 하는데 사람들한테 운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질문하죠. 그리고 운동을 했다고 말하는 사람의 평균적인 에너지 수준을 측정합니다. 같은 경우는 건강지수 같은 것들을 우리가 측정한다고 할 수 있죠. 심폐 혹은 당뇨 이런 여러 어떤 기저질환 같은 것들을 그리고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측정하죠. 그리고 운동을 안 했다고 생활체육에 참가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대상으로 이 사람의 건강 상태를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두 숫자를 비교해 보죠. 그리고 만약에 운동을 한 사람들의 건강 지수가 더 높다면은 운동의 효과가 있구나 이렇게 추정 보통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설문식 방식은 맞나요? 이런 식으로 설문지 방법을 통해서 운동한 집단과 안 한 집단의 어떤 건강 상태를 비교해서 운동한 집단의 건강 상태가 더 높다면은 효과가 있다고 추정하는 게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말이 안 되죠. 왜냐? 이른바 인과관계를 증명할 때 이 컨파운딩 베리어블, 즉 제3의 요소가 충분히 통제되지 않은 겁니다. 왜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거꾸로 운동에 참가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건강한 사람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생활체육 정책에 참여한 사람들은 애초에 자기가 건강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있죠.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한 사람들이 더 활력이 있으니까 어떤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이 체계적으로 이 집단의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운동을 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은 몸이 아프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참가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건강지수를 재면은 당연히 운동을 참여한 사람들이 더 건강한 걸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건강의 효과라기보다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효과라기보다는 애초에 여기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는 사람들의 애초의 건강 상태의 차이가 발현된 거니까 프로그램의 효과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근데 보통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즉, 설문지에서 운동했냐 안 했냐 물어보고, 건강지수 측정해서, 운동한 사람이 더 건강하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린단 말이죠. 이거는 옳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까 했듯이 운동을 원래 건강했던 사람들이 체계적으로 생활체육 정책에 참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인과관계 정책의 효과를 올바르게 측정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실제 이런 오류를 많이 범하죠. 그죠? 실제 이렇게 되는 거죠. 보면은 보통 여기가 주민의 건강이죠. 그리고 운동을 했냐는 여부를 넣죠. 그리고 나머지 요소를 통제하죠. 그죠? 그리고 이 값이 만약에 양수가 나오면, 이 값이 만약에 플러스가 나오면은 건강에 생활체육 정책이 주민의 건강에 인과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추정을 하죠. 그죠? 보통 우리가 이제 설문지라면 이런 식의 이제 회기식을 써가지고 그러니까 통계를 돌려서 이 값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우리 체크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이 값이 양의 값이 나오더라도 생활체육 정책이 주민 건강을 높였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생활체육 말고도 다양한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거든요. 다양한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는 말이죠. 그런 것들을 여기서 통제하더라 하더라도, 여기서 충분히 통제하더라 하더라도, 이 X변수로 충분히 통제하더라 하더라도,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나머지 변수들이 있거든요. 즉, 관찰 불가능한 요소들이 남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관계를 충분히 통제할 수 없는, 충분히 인과적으로 추론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바로, 이런 것들을 바로 내생성이라고 그럽니다. 뭐냐면은, 처치 변수 D와 오차항 E가, 이 D와 E가 통계적으로 독립적이지 않고 체계적으로 상관관계를 가질 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충분히 영향 줄 만한 요소들을 통제하더라도, 건강에 영향을 줄 만한 통제하더라도 우리가 관찰하지 못하는 변수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요 변수와 요 오차항 간에 상관관계가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이것들을 우리가 내생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생성. 그러니까 이 내생성,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런 회귀 분석을 통해서는 이 내생성을 완벽하게 통제하기 불가능한 거죠. 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은 인과관계를 사실상 추론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죠? 이런 문제들 때문에 기존의 회귀식 갖고는 내생성을 충분히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사실상 확정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정책 평가를 하느냐? 먼저 내생성이 생기는 문제를 먼저 짚어보죠. 첫 번째는 누락 변수 문제입니다. 즉 아까 이 생활체육 정책과 생활체육 정책이 건강에 미치는 요소를 회귀식으로 추정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소를 통제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다 영향을 줄 만한, 건강에 영향을 줄 만한 모든 요소를 통제 못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른바 어떤 중요한 변수들이 누락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변수들이 누락될 수 있으니까 그게 그러면 내생성이 생기는 거죠. 역의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했듯이 운동을 해서 건강해진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이 운동을 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 선택, 이것도 같은 얘기인데 건강한 사람들이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에 참가했을 수 있거든요. 이른바 표본의 선택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측정 오차, 그다음 그 사람의 어떤 건강 상태를 측정할 때 어떤 건강 상태를 정말 여러 가지 요소를 측정할 텐데 측정하는 과정에 오차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이른바 내생성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내생성의 문제가 생긴다는 건 뭐냐면은 X변수와 Y변수 사이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X가 Y에 인과적으로 영향을 줄 때 X 외에도 영향을 줄 만한 요소가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베이와 같은 관측 자료를 통해서는 절대 인과관계를 완전히 추정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없다는 것은 정책의 효과를 분석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궁극적으로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인과관계를 추정하려면은 결국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되냐면은 세테리스 파리브스, 즉 이게 라틴어인데
결국 뭐냐면 other things equal이라는, 즉 두 사람이 완전히 동일한, 즉 어떤 사람은 완전히 동일한 사람이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하고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하지 않은 요것만 차이가 나고 모든 것이 other things equal, 모든 또 동일한 조건이 전제돼야지만이 운동 효과를 딱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그때 일란성 쌍둥이, 즉 우주선으로 날아가면은 사람이 아인슈타인의 이론대로 천천히 늙느냐,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나사에서 실험했다고 했습니까? 사실상 유전자와 가정 환경이 동일했던 일란성 쌍둥이를 대상으로 한쪽은 우주로 날려보내고 한쪽은 지구에 남겨서 1년 있다가 비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주로 날아간 것, 즉 우주로 날아간 것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모든 것이 동일하고 스테레스 파리부스라는 조건을 만들고 한 사람은 우주로 가고 우주로 안 가는 그 조건을 만들어냈던 거 아닙니까? 동일합니다. 운동, 생활체육 효과 프로그램의 효과를 보려면은 모든 것이 동일하고 한쪽은 운동을 안 하고 한쪽은 운동을 했던 이 조건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두 사람의 건강지수의 차이는 오직 무엇 때문에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운동을 했냐 안 했냐의 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왜냐면 모든 것이 동일한데 건강의 차이가 났다면은, 모든 것이 동일한데 이 사람은 두 사람이 동일한 사람인데 건강지수만이 오히려 이렇게 차이가 났다면은 이 차이는 오직 운동의 차이라고 우리가 인과적으로 추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인과적으로 추론하려면은 이 처치 변수 혹은 X 변수를 제외한 모든 요소가 동일해야 되는데 이 조건을 만드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이 동일한 조건을 만들어낼 것인가?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기하면은 카운터 팩추얼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게 바로 정책 평가 인가 분석의 핵심이고, 이게 바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우리가 지금부터 얘기하고자 하는 실험이라는 겁니다. 실험. 제가 오늘부터 이렇게 수식을 설명할 게 많아가지고, 직접 이렇게 이 모니터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것들 저도 지금 실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이해가 더 쉬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의 반응이 좋으면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어떤 세테레스 파리부스라는 이 조건을 만든 게 바로 실험인데, 결국은 그 실험은 결국 카운터 팩처를 만들어내는 거죠. 즉 어떤 처치 변수 외에 모든 조건을 동일하게 만드는 게 바로 실험의 조건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거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이제 카운터 팩처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이런 거죠. 프로스트 시의, 미국의 프로스트라는 시를 보면은 가지 않은 길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노란 숲속에 두 갈래로 길이 나 있었고 두 길을 다 가보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오랫동안 서서 한쪽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것을 바라다 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죠. 그리고는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선택했어. 나는 그 길에는 풀이 우거지고 발자취도 적어서 누군가가 더 걸어가야 할 길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걸음으로 그 길도 거의 같아질 것이지만 그날 아침 두 갈래 길에는 똑같이 밟은 흔적 없는 낙엽이 쌓여 있었고, 나는 다음날을 위해 한 개를 남겨두었습니다. 하지만 길은 길로 이어지는 것이기에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을 의심하면서 먼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가 있었다고. 그리고 나는 사람이 적게 난 길을 택했노라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즉, 이 사람은 이쪽 길로 갔습니다. 왼쪽 길로 갔죠. 그리고 이 길을 감으로써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 길을 갔기 때문에 생겨난 그 변화, 이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생긴 변화는 어떻게 추정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 길을 가지 않았을 때 생겨났을 일, 이른바 카운터 팩처를 통해서만 내가 이 길을 갔던 효과를 알 수 있는 거죠. 이 길, 즉 이 길을 갔을 때 생겨나는 그 차이, 즉 이게 카운터 팩처죠. 이 길이 실제 일어나는 것이고 가지 않은 길이 바로 카운터 팩처죠. 즉 내가 이 길을 갔기 때문에 일어났던 인생의 변화는 이 길을 가지 않았음으로써, 즉 카운터 팩처를 감으로써 일어나는 길과 비교해 봄으로써 이 선택을 했던 결과를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과관계를 알려면은 바로 이 카운터 팩처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카운터팩처를 어떻게 만드냐? 카운터팩처 만드는 게 바로 실험입니다. 실험 설계는 이런 거죠. 실험 설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까는 아까 처음에 지자체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주민들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보려고 할 때 아까는 서베이를 한다고 했습니다. 서베이를 해서 운동을 했냐 안 했냐 그리고 그 사람들의 건강의 지수를 측정해서 한 집단과 안 한 집단의 차이를 비교해 본다고 했는데 그때 아까 얘기했듯이 내생성의 문제가 있다고 했죠. 왜냐하면 건강한 사람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제대로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주민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여기서 무작위라고 한다는 건 뭐냐면은 주사위 그러니까 동전을 던져서 동전 앞면이 나오면은 운동 집단을 보냅니다. 뒷면이 나오면은 운동 안 하는 집단을 보냅니다. 즉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올 때마다 동전을 던져서 두 집단으로 나누는 거죠. 이게 바로 랜덤 어사이먼트라는 겁니다. 즉 랜덤 어사이먼트는 집단을 배분할 때 체계적인 차이를 만들지 않고 오직 운에 의해서만 이 집단을 나누는 거죠. 두 집단을. 그리고 이 앞면이 나와가지고 이쪽에 모인 집단에게는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겁니다. 즉 생활체육을 실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 집단에는 생활체육을 실시하지 않죠. 그리고 나중에 이 집단과 이 집단의 건강 지수를 비교해 봅니다. 그죠? 그러면은 조금 이따 얘기할 텐데 랜덤 어사이먼트라면은 이 집단과 이 집단이 통계적으로 동일한 집단이 만들어집니다. 즉 스트레스 파리부스, 즉 other things equal한 이 집단이 동일한 집단이 됩니다. 그리고 차이는 오직 운동을 했냐 안 했냐 이 차이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집단의 이 집단과 이 집단의 그 건강의 차이를 알파라고 해보면은 이 알파는 오직 운동의 효과라고 우리가 인과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게 바로 실험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실험의 핵심은 사실은 랜덤 어사이먼트, 즉 무작위 배정이라는 개념인데 무작위 배정을 통해서 두 집단을 동일하게 만들고 그리고 한쪽 집단에는 어떤 처치를 하고 한쪽 집단은 처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값의 차이를 오직 동일한 집단이고 요거 차이만 있으니까 이 결과값 차이는 오직 운동의 효과라고 인과적으로 우리 추론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이게 바로 실험의 아이디어입니다. 실험의 아이디어가 왜 인과관계를 추론할 수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죠. 먼저 이 비교를 하게 됩니다. 비교. 그죠? 그 다음에, 즉, 비교를 통해서, 이쪽 집단과 이쪽을 비교를 통해서 공통으로 변했는지를 보는 거죠. 실험 변수를 조작을 하죠. 여기는 운동을 하게 하고 하게 하죠. 그러니까 시간적 선행성이 확보되는 거죠. 그리고 무작위 배정을 함으로써 여기서 무작위 배정을 해서 결과적으로 이 두 집단을 동일하게 만들어 줌으로써 제3의 변수를 통제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인과관계를 얘기하는 세 가지 조건, 공변성, 선행성, 제3요소의 배제라는 것들이 확보되는 거죠. 확보되기 때문에 요 결과의 차이는 요 원인에 의한 거라고 인과적으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어떻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실험 설계는 프로그램 인과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정책평가 분석에서는 즉 정책 효과를 분석하는 방법에서는 요새는 실험 설계 방법이 많이 쓰이는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차차 얘기할 텐데 이런 실험을 우리가 인과관계 추론의 유일한 방법이지만 실제는 실험을 다양하게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험이 아니지만은 실험처럼 효과가 나타내는 다양한 방법들이 개발되는 거죠. 이런 어떤 랜덤 어사이먼트의 사례를 이런 것도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핀란드에서 기본소득의 효과를 추정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실업자들 2,000명을 선발해가지고 무작위로, 여기서 랜덤 어사이먼트 중요합니다. 무작위로 한쪽 집단과 다른 집단을 구성한 다음에 이쪽 집단에만 기본소득을 베이직 인컴을 준 거죠. 그리고 이후에 이쪽 집단과 이쪽 집단 사이에 어떤 고용률의 차이라든지 행복지수의 차이를 본 거죠.
그러면은 아까 했듯이 랜덤 어사이먼트에서 이 두 집단은 인과적 사실상 통계적으로 똑같은 집단이 만들어집니다. 뭐 성별이라든지 여러 차이, 어떤 영향을 줄 만한 요소가 동일해지는 효과가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이때 이 두 집단의 차이값 알파는 오직 베이직 인컴, 기본소득의 효과 때문이라고 추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책 효과를 평가할 때 이런 실험 방법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쓴다. 그래서 우리가 실험이 어떤 것이고 왜 실험을 통해서만 인과관계를 추론할 수 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시 얘기하면은 랜덤 어사이먼이 두 집단의 차이 똑같아지죠. 그리고 요 건강지수의 값과 이런 이제 운동을 했다는 것과 0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정책 효과 Y는 요 집단에서 요 집단을 뺀 값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ATE, Average Treatment Effect, 즉 평균 처치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Average Treatment Effect on the Treat, 즉 처치를 받은 집단의 효과와 Average Treatment Effect on the Untreated, 처치를 받지 않은 집단, 여기서 운동한 집단과 하지 않은 집단 간의 평균값의 차이로 정책 효과를 추론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바로 요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 수식을 복잡하게 썼는데, 자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은, 실험이 왜 랜덤 어사이먼트에서 두 집단이 동일하게 되는지, 그리고, 두 집단의 효과 차이가 왜 정책의 효과가 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집단이기 때문에, 랜덤 어사이먼트에서 동일해지기 때문에 이 차이는 오직 정책을 하고 안 하고, 운동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라고 인과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추론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 앞에서 랜덤 어사이먼트라면 이 두 집단이 사실은 동일해진다고 내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왜 그런 효과가 벌어지냐? 그거는 통계학적으로 대수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즉, 랜덤 어사이먼트는 왜 두 집단의 동일성을 만들어내나? 대수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즉, 대수의 법칙은 뭐냐면은, 샘플의 크기가 충분히 크다면은 표본의 평균은 그 표본이 추출된 모집단의 평균에 근접한다는 겁니다. 그죠? 이런 겁니다. 여기서는 모집단이 여기지 않습니까? 샘플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은 이 집단과 랜덤 어사이먼트를 할 경우에 이 집단과 이 집단의 평균은 이 모집단의 평균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모집단의 평균이 만약에 뮤라고 한다면은 여기도 뮤가 되는 거죠. 그죠? 이게 대수의 법칙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사위의 기대값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사위 기대값은 얼마입니까? 1 곱하기 6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6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6분의 1 더하기 4 곱하기 6분의 1 더하기 5 곱하기 6분의 1 더하기 6 곱하기 6분의 1입니다. 그래서 3.5입니다. 주사위의 기대값은 3.5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런 경우 있죠. 6번 던졌는데 모두 1이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죠? 기대값이 3.5인데 어떤 경우는 모두 6번 던졌는데 모두 6이 나올 경우가 있죠. 기대값 3.5가 차이가 나죠. 그러면 왜 기대값이 3.5가 다 질문을 하는데 이때 기대값 3.5는 어떤 의미입니까? 주사위를 무수히 반복해서 많이 던질 경우에 기대값 3.5로 수렴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대수의 법칙입니다. 즉 어떤 샘플의 크기가 충분히 많다면은 어떤 실행을 충분히 반복적으로 많이 한다면은 그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 여기서는 기대값으로 수렴한다는 거죠. 그죠? 이런 원리 때문에 랜덤 어사이먼트는 이 두 집단,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사실상 동일하게 만들어주는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인과관계와 상관관계가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면에서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를 헷갈리는지, 그리고 왜 인과관계를 추론하는지 힘든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것은 결국은 카운터 팩처를 만드는 건데, 카운터 팩처를 어떻게 우리가 인지로 만들어낼 것인가를 얘기했습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실험이죠. 실험은 랜덤 어사이먼트, 즉 무작위 배정을 통해서 두 집단을 동일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은 사실상 동일한 집단인데 실험 집단에만 어떤 처치를 하게 되니까 그 결과값의 차이는 오직 처치의 차이라고 우리가 인과적으로 충분히 추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유일한 방법은 실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현대 정책평가 방법론에서는 실험 방법과 실험에 준하는 방법들을 응용하는 그 방법론이 발전해 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실험 설계의 내적 타당성을 제한하는 요소도 물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죠. 첫 번째, 선택 요인입니다.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 혹은 통제 집단이 동일해지려면은 랜덤 어사이먼트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확실히 되지 않으면은 랜덤 어사이먼트가 되지 않으면은 두 집단의 동질성이 깨지는 거죠. 그리고 역사 요인이 있습니다. 즉 시간이 흐르면서 그러니까 랜덤 어사이먼트를 해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동일하게 만들어놨지만은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시간 속에 발생한 어떤 사건 때문에 우연히 두 집단이 같아지는 동질성이 달라지는 동질성의 차이가 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성수 효과도 있습니다. 성수 효과는 피험자의 생리적 심리적 특성 때문에 사후검사 득점이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효과. 즉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결과값의 차이는 오직 그 처치의 차이로만 돼야 되는데 이 생리적이고 심리적 특성 때문에 사후검사에서 득점이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하죠. 검사 요인. 즉 사전검사를 했기 때문에 이 사전검사의 효과 때문에 두 집단의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실험에서는 오직 요 결과값의 차이는 요 처치의 차이로만 나타나야 되는데 아까 했듯이 검사 요인 때문에 그 차이값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도구 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사 도구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 결과값의 차이를 미치는 거죠. 통계적 회계는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통계적 회계는 뭐냐면은 어떤 값들은 모두 평균으로 회계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극단값들은 사라지고 평균으로 회계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값의 차이를 보려면은 결과값을 봤는데 만약에 우리가 통계적 회계가 발생한다고 하면은 결과값들이 모두 평균으로 수렴하게 되면은 결과값의 차이가 나오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런 요인들.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호선 효과 같은 경우도 실험을 방해하는 요소죠. 호선 효과가 뭡니까? 이른바 이 테일러주의 근거에서 공장의 어떤 물리적 환경을 변화줬을 때 생산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정말 실험해 본 거죠. 한쪽 실험 집단에게는 조명을 밝게 하고 한쪽 집단은 평상시대로 했는데 그러면 이제 작업량의 어떤 생산성의 차이는 오직 그 조명의 차이라고 우리가 실험에 의해서 추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호선 실험을 해봤더니 여기서 호선 실험은 이제 호선 공장에서 했던 실험인데 통제 집단, 즉 조명의 변화가 없는 집단에서도 생산성의 변화가 실험 집단만큼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통제 집단에 있는 사람들이 옆에 있는 동료들이 뭔가 작업장의 빛도 조명 밝기도 달라지고 뭔가 자꾸 변화가 있는 걸 보니까 자기도 이상하다고 평상시보다 일을 열심히 하는 거죠. 그래서 생산성의 차이가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호선 효과가 발생할 경우에는 실험의 효과가 충분히 인과관계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포기 효과, 포기 요인. 즉 통제 집단의 피시험자가 열등감이나 소외감을 느껴서 실험에서 중도에 탈락하게 되면은 애초에 랜덤 어사이먼트를 통해서 실험과 통제 집단 사이에 만들어놨던 동질성이 파괴되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통제 집단의 어떤 집단이 체계적으로 빠져나가니까. 그러면은 그 결과값의 차이가 오직 처치 효과라고 인과적으로 추론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런 요인들은 이런 이상에서 얘기했던 이런 요인들의 실험 설계를 방해하는 주요한 요인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데 있어서 오직 유일한 방법은 실험 설계다. 그래서 실험 설계를 통해서만이 오직 인과관계를 추론할 수 있다. 이 얘기 뭐냐면은 실험적인 설계를 통해서만이 정책의 효과를 추론할 수 있다. 왜냐? 정책 효과라는 것은 결국 정책이라는 원인을 통해서 원하는 정책 결과를 즉 양자 간의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번 9주차에는 인과관계란 무엇이고 그리고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으로서 실험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실험은 왜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유일한 방법인지에 설명드렸습니다. 핵심 개념은 바로 랜덤 어사이먼트죠. 즉 대수의 법칙에 근거해서
그 수가 충분히 많다면은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 사이에 모집단과 동일한 평균치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두 집단이 동일해지는, 즉 스테레스 파라비스라는 그 조건이 완성된다는 거죠. 뭐 이런 걸 통해서 실험 설계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실험 설계를 타당성을 방해하는 요소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것으로써 이번 주 9주차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실험에 기반해서 실험적인 효과를 만들어내는 방법론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